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영지쌤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음, 정말 말리고 싶은 불행한 길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읽는 여성들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 현명한 남자친구와 남편도 똑같이 주목하라. 바로 29살이나 30살에 아이를 갖겠다고 결심한 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결심은 정말 권하고 싶지 않다. 좌절감을 회복할 수가 없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리고 현명함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임신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당신이 아이를 절대 원했어도 낳았어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15살에 자동차 뒷좌석에서 섹스를 할 때에만 옳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공경에 빠진다. 임신은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임신 계획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부부가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인생이 허락하는 것과 허락지 않는 것에 대해 부주의한 경우는 또 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서 혼의 정사로 욕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품기 시작한다. 그 방법을 고려하거나 이미 채택한 내담자에게 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만 생각하지 말고요. 당신은 50세입니다. 저쪽은 24살이고요. 24살이고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결혼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죠? 뭘 알고 있죠? 글쎄요. 아무튼 정말로 끌리긴 합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그녀에겐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하죠. 당신과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요? 왜 결혼을 깨뜨리려 하는 걸까요? 그녀는 내가 기혼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녀는 누군가와 제대로 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말이죠. 당장은 당신에게도 그게 좋을 테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내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비밀을 유지하려면 거짓말도 무수히 해야 할 테죠. 당신에게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알고 뭐라고 할까요? 법정에서 10년 동안 겪을 일도 생각해 보세요. 30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 비용과 양육권 분쟁에 들어가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까지요. 저 한 바퀴 돌고 다음에 읽을게요. 이게 다운로드가 늦어가지고 지금 안 켜져요. 양육권 미연쌤 분쟁에 예. 휘말린 사람들이 질색을 하고서 차라리 암에 걸리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법원에 발목이 잡히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수시로 죽고 싶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결과다. 하지만 당신이 착각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혼 생각을 하는 동안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는 과정에서 당신은 배우자의 최악의 모습을 자주 본다. 반면 불륜 상대하고는 좋은 것만 느낀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밤을 짜릿하게 보내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낭만적인 시간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초하는 동안 자신이 그곳에서 해방된 듯한 꿈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는 건 아니다. 불륜은 끝없이 디저트를 먹는데 디저트 위에 올린 크림만 떠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과 같다. 당신과 불륜 상대는 최고의 모습을 하고 만난다. 지금 당신을 막는 장애물은 없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섹스만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지속적인 관계로 변하는 순간 대부분은 결혼 생활을 망치고 만다. 불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잔인한 상처만 남긴다. 특히 아이들,
당신이 가장 헌신해야 할 어린 존재들에게 더욱 잔인하다. 결혼과 가족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회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일 수는 없다. 가끔 우리는 병적으로 폭력적인 사랑, 구제불능의 타고난 거짓말쟁이, 범죄자, 알코올 의존자, 가학성애자와 결혼한다. 그럴 때는 탈출해야 한다. 그건 뒷문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허리케인급 재난 상황에서는 그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결혼하지 말고 함께 살면 어떨까? 서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하지만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함께 산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자동차를 살 때 시험 운행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변명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그러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당신이 만족스러워.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우린 바로 결혼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의 관습은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 더 좋은 상대가 있으면 바꿀 권리를 계속 남겨두자. 만일 이것이 동거의 의미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보기 바란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이보시오 선생, 아주 냉소적이시군. 그렇다면 나라는 개인의 견해를 잠시 밀어두고 통계를 살펴보면 어떨까?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남녀가 헤어지는 비율은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상당히 높다. 게다가 동거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 이혼할 확률은 애초에 동거하지 않고 결혼했을 때 이혼할 확률보다 낮기는커녕 훨씬 높다. 그러니 서로를 시험한다는 생각은 유혹적인 말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거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기질상 이혼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할 가능성이 크다. 둘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고려한 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의식을 통해 확정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견실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좋을 것도 전혀 없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그렇다. 아이들은 외부모, 가정에서 자랄 때 훨씬 더 불리하다. 따라서 나는 동거를 정당한 사회적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동거를 가리켜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산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는 나 역시 결백하지 않지만 그건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밖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다.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대략 2, 3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까지 다시 2, 3년이 걸린다. 그러면 5년이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대략 20세, 20세에서 35세 사이에 몰려있다. 그렇다면 5년 터울로 좋은 기회가 몇 번 오겠는가? 3번, 운이 좋으면 4번이다. 이 말은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뜻이다. 당신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어 40살이나 45살에 이성을 사귀어야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당신은 슬픈 일을 겪었고 그게 당신의 인생이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지켜보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라도 빌어줄 만한 운명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아이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굳지 않았다. 이 말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학에 가서 룸메이트와 한 학기 만에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면 당신은 나름대로 고유하고 독특한 사람이 된다. 내가 그 무렵에 만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친교이지 인생을 함께하고 심지어 두 가족이 결합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협상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지 못했을 때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 또는 직장에 임하는 태도도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성취 중 세 번째다.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생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얻은 지혜의 일부가 일하는 공간에서도 발휘되면서 당신은 존경받는 멘토, 도움이 되는 동료, 믿음직스러운 부하로 인정받는다. 또한 당신은 동네를 엉망으로 만드는 대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세계는 훨씬 덜 비극적이고 덜 불행한 곳이 될 것이다. 또는 확연히 더 좋은 곳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은 가정과 직장 바깥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을 의미 있고 생산적 활동을 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성취 중 네 번째이며 다른 성취와 마찬가지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신은 협상과 희생에 더 능숙해져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테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류의 정신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결혼 생활로 되돌아가 보자. 어떻게 하면 당신의 부부 관계에서 낭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다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낭만을 원하는가? 소원해진 배우자와 앞으로 잘 지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잠깐만 마음을 누그뜨리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대부분은 네라고 답할 것이다. 이 순간의 낭만이란 신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험, 기쁨, 친밀함, 짜릿함이다. 당신은 그런 낭만을 원한다. 삶의 기쁨은 드물고 귀하니 정당한 이유 없이 낭만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낭만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운이 따른다면 당신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운이 더 좋고 충분히 노력한다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면 당신은 좋아함과 사랑함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협상을 벌여야 한다. 가사 관리,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를 고려해 보자. 이 문제들은 낭만이라는 주제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초월 또는 분실했지만 그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남자는 남자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말이다. 전통적인 역할 분담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현대인은 자유와 선택을 지나치게 용인한다. 지금보다 느리게 변했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알고 있었다. 물론 사람들 간 긴장이 있었지만 적어도 어떤 틀이 있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살 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하는 틀이 없다면 매번 싸워서 누군가 이기거나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에 능하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은 드물다. 당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감정을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누가 무엇을 할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것이 성역할을 대신한다. 누가 침대를 정돈할까? 그 일은 언제 할까? 얼마나 완벽하게 정돈해야 둘 다 만족할까? 그런데 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화는 금세 거칠어진다. 침대 정돈했어? 글쎄, 잘 된 것 같지 않은데? 당신에게 모든 게 부족해 보이지? 내가 침대 정돈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그만둘게. 앞으로 당신이 해. 그게 아니라 당신이 기준을 조금 높여야지. 침대 정도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침대를 정돈하는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해도 하루를 시작하고 첫 10분간의 평화만 이룩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보니 침대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어쩌면 앞으로 60년 동안 침대를 정돈하는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침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년 365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거나 침대에 들어갈 때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일들이 삐거덕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누구의 경력을 우선시할 것인가? 언제 그리고 왜인가? 아이들 교육과 훈육은 어떻게 시키고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청소는 누가 할까? 식탁은 누가 차릴까? 쓰레기 내놓는 일은? 욕실 청소는? 은행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고 관리할까? 장보기는 누가 할까? 옷 구입은? 가구 구입은? 누가 무슨 비용을 책임질까? 세금은 누가 처리할까?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가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200가지 일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 운영 못지않게 복잡할 뿐더러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회사라 어려움이 가중된다. 물론 대부분의 일이 매일 되풀이된다. 인생은 결국 일상의 반복 아닌가? 당신은 그 많은 책임을 하나하나 놓고 협상을 하거나 영원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고집과 침묵과 적당한 협조를 무기 삼아 조용히 싸워가야 한다. 이런 태도는 낭만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가사 관리는 확실한 토대 위에 놓여야 한다. 가사 관리는 놀라우리만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두 사람 사이에 수많은 책임을 위계화하여 의식적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소하지 않은 모든 일을 두고 세부적으로 협상해야만 한다. 누가 식사를 준비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다른 일들과 맞거래할 때 그 가치는 얼마인가, 상대가 주방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 것인가? 먹고 난 그릇은 누가 식기 세척기에 넣을 것인가? 설거지는 누가 할까? 식사를 마친 뒤 얼마나 빨리 식탁을 치워야 할까?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뭘 먹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까? 다 함께 앉아 먹을까? 식사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식사할까?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잔혹한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옳은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싸우고 합의해야 한다. 아마 수십 번은 고사하고 수백 번은 싸워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싸움에는 목표가 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싸움의 목표는 평화다. 평화는 협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크고 심각한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일주일에 90분씩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30년차 임상 심리학자로서 또는 30년차 결혼 선배로서 내가 깨달은 점이다. 회사에서 별 문제는 없어? 당신이 보기에 아이들은 어떤 것 같아? 집 주변에 손봐야 할 곳은 있어? 당신이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다음 주에도 사이좋게 지내려면 뭘 해야 할까? 그냥 현실적인 대화면 된다. 당신에게 이야기가 있고 배우자에게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에게도 공통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알리려면 당신은 말을 해야 하고 배우자는 들어야 한다. 그런 대화가 가능하려면 지속적이 필요하다. 갑자기 일주일치를 하루에 몰아 90분 동안 대화할 필요는 없다. 하루에 15분씩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실용적인 대화를 스스럼 없이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어디쯤 있는지 알게 되고 상대방도 당신이 어디쯤 있는지 알게 된다. 일주일에 90분을 채우지 못하면 재고 물량이 쌓이듯 두 사람의 이야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 구멍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고 서로 멀어진다. 관계에서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는 그런 상황은 위험하다. 내담자의 결혼 생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주목한다. 나는 휴가, 집안 행사, 특별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처럼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일상의 일들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어떤
상호작용들로 채워지는가다. 아마 당신은 함께 일어나 함께 식사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하루에 5시간 소요된다. 이는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이고 인생의 3분의 1이다. 일주일로 치면 35시간인데 이는 주 노동시간과 같다. 이 시간을 노려라.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아침에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식사하는 동안 게임에 한눈 팔지 말고 정중하고 세심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관심을 보인다면 어떨까?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녁에 퇴근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자. 하루에 10분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일주일에 1시간인데 1년이면 50시간? 그러니까 주 노동시간의 1.5배에 달하는 1년 동안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나누는 것에 주 노동시간의 1.5배를 쓴다면 그건 삶의 상당한 부분이다. 당신이 현관에 들어설 때 누군가가 반갑게 당신을 맞이하는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져 당신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불행한 바가지를 쏟아붓는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이 두렵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당신이 함께하는 평범한 일들, 매일 하는 일들이 모두 당신의 인생을 이룬다. 따라서 그 일들이 바로잡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사 관리를 조화롭게 하는 전쟁에서 성공한다면 두 사람 모두 승리자가 된다. 그런데 당신은 개성 넘치는 부티크 호텔이나 부모님의 시골 온두막이나 편의시설이 다 갖춰진 리조트나 여행지에서 낭만적인 휴가를 보낼 때 또는 앞에서 제안한 외출, 즉 둘 다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격주 데이트에서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먼저 이 일들부터 바로잡아라. 그러면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되돌아오고 좌절해서 혈압이 올라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성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평화여야 한다는 점이다. 화해의 요점은 서로 타협하여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다. 부부라면 누구나 두 사람이 공유하는 모든 책임과 기회에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에 대하여 원만한 타협점에 이르길 원한다. 부부간의 타협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복잡한 순간에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 서로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머리를 합치는 게 훨씬 낫다. 결론적으로 낭만적인 관계가 유지되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타인이 있어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한다. 결혼이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절반쯤 있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절반이 둘 다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가끔 우리는 똑같은 약점을 가진 부부를 만난다. 그러면 서로의 약점이 뒤섞여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둘 다 와인을 너무 좋아한다면 당신과 배우자는 손잡고 알코올 의존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배우자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있거나 마실 것 같은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알코올 의존자가 되지 않으니 서로에게 유익하다. 당신의 배우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사교적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위해 한두 잔 마실 테고 당신은 평소에도 술을 즐겨 하지만 고삐가 풀릴 때 제지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독특한 성향은 어느 정도 무작위로 분포하기 때문에 당신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한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사람이나 자신과 반대인 사람과 결합하게 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사람이 결합해서 원래의 존재를 재창조할 때 당신은 합리적이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갖는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으며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 두 사람의 역할을 결합하는 과정은 대부분 대화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연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각한 하자가 하나쯤 있다는 걸 안다. 반면에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어딘가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가정이다. 심지어 당신은 그 완벽하다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콩깍지가 씌어 어리석고 열렬한 사랑을 나눈다. 두 번째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가정이다. 이 두 가정 때문에 당신은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 가정이 둘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다. 우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 뿐이다. 고쳐 쓸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심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다들 개인적으로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다. 설사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당신을 보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날 것이다.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어떻게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맺어지겠는가? 그에게 당신이 데이트 상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실은 두려워해야 한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사귀자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이고 이런, 당신 눈이 멀었거나 절박하거나 나처럼 하자가 있군요. 적어도 당신만큼 하자 있는 사람과 맺어진다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다. 혼자인 것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뜨거운 팬에서 나와 불로 뛰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로 들어가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서약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려는 두 사람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결혼을 한 뒤 완전체로 거듭한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니 배우자와 모든 것에 관해 대화하라. 물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어렵사리 평화를 이루겠다면 감사하라. 둘이 모이면 반드시 싸우는 법이니 말이다. 우리의 종착지 낭만. 우리는 막상 관계의 낭만을 불러오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낭만은 유희이고 유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시작할 수 없다. 낭만은 평화를 필요로 하고 평화는 협상을 필요로 한다. 그런 뒤에도 운이 따라야 우리는 유희를 즐길 수 있다. 결혼 생활의 낭만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 아래에 용이 하나씩 도사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복잡하다. 예를 들어보자. 결혼한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성적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 섹스 안 함은 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낭만적인 생활을 꾸리는 것이 결혼 당사자들의 협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낭만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암묵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하루에 15번씩 섹스하라는 건 아니지만 마지못해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나쁘다. 암묵적인 적정선은 양극단의 중간이며 협상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인 성인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물게는 3번가량 섹스를 한다. 그 정도 횟수라면 두 사람 모두 불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좋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한 번이 훨씬 좋다. 전혀 없는 건 나쁘다. 섹스가 없다는 건 한쪽이 다른 쪽을 학대하고 다른 쪽이 복종하는 것과 같다. 섹스가 없으면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 바람을 피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섹스가 사라지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말이다. 이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낭만이 사라지고 성적으로 친밀한 횟수가 바닥을 칠 때는 어떻게든 이건 아니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건 괜찮지 않아라고 강하게 알려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이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되려고 그러한 방도를 선택해 상대가 바람 피우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성생활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원활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2년 동안 잠자리를 안 했죠.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영지쌤. 아내의 바람은 충격을 받을 일이 아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적정 수준의 성욕을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쁘게 사는 조건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고 정량할 수도 있다. 신혼 때는 서로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독신자였을 때 데이트를 생각해보자. 데이트에서는 짜릿한 모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화 속에서나 그뿐이다. 현실에서는 인터넷 데이트
인터넷 데이팅 사이트, 문자 메시지 교환, 그리고 커피숍, 레스토랑 허프집에서의 어색한 첫 만남이 데이트의 시작이다. 그럼에도 외롭고 관심에 굶주렸고 육체적 친밀함이 절실한 독신자는 데이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기혼자보다 독신자의 평균적으로 섹스를 적게 한다. 물론 그중 몇몇은 많은 사람과 거칠게 섹스한다고 나는 추정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독신자는 외롭고 허전하기 때문에 데이트에 몰두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트를 위해 당신의 생활 안에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돈을 쓰고 괜찮은 데이트 상대를 찾고 왕자를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개구리와 키스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안도하는 것은 그 모든 수고를 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공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낡은 흰 속옷과 양발을 신은 채 누워서 휴 해프너가 누렸음한 그 즐거움이 당신의 집안에 자동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낭만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어렵고 창피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때? 수요일과 금요일, 월요일과 토요일,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맙소사, 이건 너무 건조하잖아. 너무 평범하고 계획적이야. 너무 틀에 정해져 있고 뻔하고 속물적이고 반낭만적이고 기계적이야. 모욕적이고 제약이 느껴지고 잠자리를 의무로 만들어. 재미가 없잖아. 자연스러움, 가벼운 재즈 칵테일, 예기치 못한 끌림 같은 짜릿함이 없어. 턱시도와 검은색 미니 드레스는 어디 갔지? 그걸 기대하는가? 어리석은 판타지 속에서 무엇이라도 데이트를 하는 중에 당신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가? 한 적이 있기는 한가? 그리고 잊지 말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성인이라는 것을. 당신은 맞벌이 맞벌이 2명 적당한 생활 수준을 원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원하는가? 그 이하로는 타협하지 않을 셈인가? 행운을 빈다.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진료실에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삶에서도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일들을 밀어내고 윗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10가지라면 섹스는 7번째일 것이다. 당신이 섹스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10가지 중 5가지도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섹스를 하려면 당신은 매우 의식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과거에 낭만적으로 끌렸던 이 사람과 잠시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길 바란다. 어쩌면 30분 동안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침대로 건너뛰어야 할지 모른다. 사는 게 너무 정신없다 보니 남는 시간이 고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일지 모른다. 샤워를 하는 건 꽤 좋은 생각이다. 살짝 립스틱을 바르거나 가볍게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다. 야한 옷도 괜찮으리라.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에게 란제리를 사주고 여자라면 용기 내어 입어보라. 당신이 남자라면 에로틱하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옷을 파는 남성 용품점에 가보라. 너무 저속해서 스스로에게도 민망한 옷이 아닌 적당히 섹시한 옷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모든 용기를 발휘했을 때 한두 마디 칭찬을 건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신 자신감을 높이고 싶다면 은은하고 멋진 조명을 준비하라. 양초 몇 자루가 될 수도 있다. 이때 따라야 할 법칙이 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일을 그가 계속해 주길 원한다면 절대 그의 행동을 비난하지 마라. 특히 의무감을 뛰어넘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면 더더욱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불륜을 상상하고 있다면 낭만적인 방식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어차피 사람들은 불륜을 상상할 때 그런 상황을 그려보지 않는가? 당신의 아내 또는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아내가 욕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침대를 준비할 수 있다. 양초와 함께 음악을 준비하면 어떨까?
사정이 허락한다면 방을 깨끗하고 매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꾸미는 건 어떨까? 그건 낭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를 괴롭히며 사는 부부처럼 빨리 늙고 뚱뚱한 사람, 병에 잘 걸리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어쩌면 두 사람은 필요한 것,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녀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걸 서로에게 알릴 수 있는가? 잘 해내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가? 처음 시도할 때는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떤가? 그중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서로 의논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함께 하거나 상대에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래하는 분위기에서 호의적으로 접근한다면 통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결정한 뒤 정직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앞으로 20년 동안 내 배우자에게 계속 낭만적인 관심을 느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방황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려면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한 나의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 당신은 그럴 건 필요 없다고 애써 믿으려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심지어 바닥이면서도 지금의 상대를 견딜 수 있다고 믿으려 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당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그게 무엇인지 둘 다 솔직하게 말해야 서로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데이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라.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계속하라. 협상하고 실행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배우자에게 품위 있게 그 비밀을 알려라. 배우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그걸 말하겠는가? 정직하고 용감한 관계의 기초로서 더 높은 이상에 진지하게 헌신하여 당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유지하라. 결혼 서약을 지키고 정직한 협상에 모든 걸 걸어라. 배우자가 모른다고 핑계대거나 대화를 거절할 당신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게 하라. 순진함을 버려라.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세상이 저절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집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두 사람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폭군이나 노예가 되지 마라. 침대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만족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라. 그 일을 해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당신 곁에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를 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삶을 우주 끝자락에 이 차가운 돌덩이가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될지 모른다. 우리에겐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 힘들고 고된 시간은 늘 있으므로 그와 반대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절망이 깃들어 떠나지 않는다.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이야기는 중요하다. 당신이 분개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끔찍한 혼돈의 힘에 직면하고 때로는 그 힘에 압도당한다. 불안, 의심, 수치심, 고통, 질병, 양심의 가책,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 좌절된 꿈과 실망,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현실, 굴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제, 죽음에 이르는 노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희망 그 자체마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동기가 당신을 악으로 끌어들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분개, 거짓, 교만은 악의 구조를 분해할 때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다. 가장 낮은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려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를 분명히 하고 깊이 이해할수록 더 유익하다는 오랜 지혜에 따라 생각을 전환해보자. 우선 이렇게 물어보자.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유물론에 젖은 현대인에게는 어렵고 당혹스러울지 모른다. 어쨌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실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현실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대상인 동시에 주관적 존재의 내면에 있는 꿈, 감각 경험, 감정, 충동, 환상 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세계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명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를 생각해보자. 눈을 뜬 순간에 뭘 인지했느냐고 물으면 당신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말할 것이다. 방 여기저기에 당신이 비치해둔 책상, 의자, 옷 등을 묘사할 것이며 그것들은 당신의 기질과 기호, 그리고 전날 밤 상태에 따라 어질러져 있거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무대의 소품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물론 그 대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변의 익숙한 물건에 생각보다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왜 그냥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인지하느라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겠는가? 침실의 가구와 비품은 사실 당신이 처음 눈을 뜰 때 인지하는 것들이 아니다. 당신은 잠을 자는 곳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익히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애써 의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대개 심리적으로 인지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잠에서 깨자마자 당신이 보는 것들은 일련의 가능성이며 그중 다수는 당일과 관련 있고 그 밖의 것들은 몇 주, 몇 달, 몇 년 뒤와 관련이 있다.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신경 쓰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가능성, 다시 말해서 머리 아플 수도, 걱정스러울 수도, 흥미로울 수도, 지루할 수도, 제한적일 수도, 무제한적일 수도, 운이 좋을 수도, 비참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잠재성의 영역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곳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며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직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원칙상 무한하다.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그 영원한 보물창고에 관해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전반에 불과하다. 그 잠재성이 당신의 실수 또는 세계의 변덕 때문에 부적절한 모습을 드러내면 당신은 지독한 공경에 처할 수 있다. 당신이 잠에서 깨었을 때 씨름하는 미래는 좋은 것과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미지의 세계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단순하고 물리적인 논리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규칙에 매인 사물들은 한 번에 하나로만 존재할 수 있을 뿐 동시에 정과 반일 수 없다. 하지만 잠재성은 그렇지 않다. 잠재성은 그렇게 하나로만 분류되지 않는다. 잠재성은 희극이면서 비극일 수도 있고 선이면서 악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양쪽 다일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 잠재성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재성은 오로지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형태로만 존재한다. 잠재성은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점 이전, 다시 말해 현실이 가장 자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 이전에 놓인 또 다른 현실의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 같은 생물은 현재와 씨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재가 아닐 수 있다. 현자들이 일러주듯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다른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마음의 의지에 미래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현실과의 진정한 만남이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죽은 과거다.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의식이 광활한 가능성과 결합할 때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고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다. 우리가 실험하는 것이 가능성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되듯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조사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아직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존재할 수만 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까? 그런 시도에 관해 어떻게 상대방과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가장 효과적인 개념과 방식과 전략과 그 밖의 정보들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내가 아는 대답은 무엇이 존재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험하는 현실의 궁극적인 요소가 가능성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은 바로 이야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로 여기고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튀어오르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을 강조해낼 수 있다. 그런 설명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저 연속된 사건들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 설명 안에서 더 깊은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그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까지 묘사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야기가 펼쳐진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실험해야만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경험한다. 미지의 것, 예기치 못한 것, 새로운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능성의 세계는 극적인 형식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예측한 세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은 미지의 것과 예측 가능한 것을 모두 맞닥뜨리는 배우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야기를 사용해 이 모든 것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야기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 아닐까? 그렇다면 경험의 세계는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게 아닐까? 원칙상 우리는 세계의 그 현실에 맞춰서 산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로 이해하게끔 타고났다면 아마 그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적어도 가장 실용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은 이야기일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이야기보다 더 정확하며 과학적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과학적 견해 역시 이야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중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하고 부를 정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흘러가는 이야기다. 아니면 왜 과학을 하겠는가? 그런 동기가 없다면 어느 누가 힘들고 엄격한 과학 훈련을 받으려 하겠는가? 진정한 연구자가 될 정도로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내재적 동기를 고려하면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 지식 추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위대한 실험가들과 과학 이론가들은 열정적으로 학문을 추구한다. 이때 그들을 움직이는 건 어떤 감정이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물론 현재로서는 뭔가를 알아내겠다는 순수한 지적 목표만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적 알미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희망한다. 그런 바람, 희망이 그들이 추구하는 일에 서사 요소, 좋은 줄거리에 필요한 동기, 그리고 최고의 이야기를 만드는 인물의 변화를 제공한다. 감사합니다. 읽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